이미 발표한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의정 갈등이 해를 넘겼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금년 2025학년도에 이어서 내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이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편안도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의정 간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의료 인력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고 있는데 국회 이런 논의가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의대 정원의 적정 규모 또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의 내용을 좀 짚어보고 과연 의정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은 있는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의 정형선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백순영 명예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나라가 좀 뒤숭숭하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제대로 거론이 안 되고 있는 형국인데 특히 중요한 이 의정 갈등 문제도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형국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정 교수님. 예, 작년 2월 6일 날 평상시 그 의대 증원을 계속 주장했던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2,000명 증원이라는 발표가 났었고요. 예. 그대로 여러 가지 그 전공의의 현장 이탈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1,500명 증원으로 지금 이제 2025년 입시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다시 또 2026년도에 증원의 문제가 다시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와 있는데 아무쪼록 그 의료계나 모두 그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하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내년도 의대 몇 명 뽑을까도 시점상으로 보면 이미 예정은 2,000명 더 등원해서 뽑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네. 다시 논의해서 결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결정할 시점이 많이 길게 남아있지는 않죠. 예, 작년에 예로 보면 2월 6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3월 말경에 교육부에서 대학별 배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준해 본다 그러면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이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백순영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연역대로 지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올해 배출돼야 될 전문의 또 의대생들이 졸업하면 일반의가 되는데 이 일반의들이 거의 90% 이상이 졸업을 하지 못하고 예. 전문의 과정을 마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수급이 꼬이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3차 병원, 보통 2차 병원들은 전문의들이 대부분이고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3차 병원의 수술실이라든지 혹은 병실 가동률 또는 암 환자들의 어떤 진단 같은 것들이 늦어지게 됨으로 해갖고서 회피 가능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난 2024년 예. 또 초과 사망률 보통 1년에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던 게 현상이었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아마 초과 사망률이 2024년에는 나올 것이 명확해 보이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아마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젊은 의사들이 전공의에 들어가는 즉 인턴 레지던트 하는 것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전문의 숫자가 굉장히 급감할 그런 우려가 있고 이것은 당분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되지 않을 근본적인 비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열 교수님. 원래 출발은 지역의료 필수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의료계 강경 대응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모두 엉켜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나친 의료계 강경 대응이 정부 입장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제 이런 불편하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모습이 예.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니 뭔가 개혁하겠다고 시작한 게 특정 단체의 저항에 의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에 대한 이런 여론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정부이고 해결해야 될 몫도 정부의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뭔가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어놔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재영 교수님. 네. 먼저 저도 이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의료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굉장히 과감하고 강력한 정책의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작용이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25년 정원 문제만 해도 결정할 사람들이 없어진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이 상황이 고정되어 버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정영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한 정책 결정권자가 정책 결정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시간이 계속해서 더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과감한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입시 일정 다 발표된 후에도 이거부터 우선 조정하자는 요구를 해왔었는데, 지금 입시가 수시 다 끝났고 정시 막바지란 말이에요. 지금 2025학년도 입시 정원 조정은 이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백 교수님? 예, 정시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이것을 변경한다 그러면 큰 혼란이 그죠?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25년 정원은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자연히 결정되었기 예. 때문에 이것은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이 그렇죠.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의 정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논의가 돼야 될 시기라고 보입니다. 자,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근데 아무튼 원래는 2,000명 늘려서 5,000명 뽑기로 했는데 학교별 사정을 취합해서 4,500명 정도로 일단 이제 신입생이 뽑히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2026학년도에 대한 의정 사이의 논의가 어떤 타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4,500명 신입생이 들어와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의대생들은 전부 학교를 떠났었는데 현재 의대 학생회들의 입장은 올해 봄학기가 시작돼도 또 안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신입생들은 학교 들어와서 강의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의대생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행동을 함께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학교는 계속해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안 돌아온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최상의 경우 3월에 복귀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학년에 2배 이상의 정원을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7,500명이죠. 단순 네, 숫자로. 그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한 상황인데 안 들어온다는 상황도 말씀하셨고, 기존의 학생들이 돌아와서 수업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같이 받는 7천 명의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것이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의사 수급이라는 관계 속에서 의대 정원이 그 공급의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정원을 결정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되는 학생들까지도 나서서 이것을 그 새로운 입학 정원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일단 현장을 이탈해서 나가고 수업을 거부하고 하는 그 현상 자체를 그 학생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선택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이제 정부가 해야 되죠. 물론 예. 정부라는 것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대비하면서 정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투쟁적인 의미에서의 안 돌아갈 테니 어떡하냐 이런 차원의 얘기보다는 오늘부터의 얘기는 이제 전부 돌아왔을 때 그 교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안 돌아왔을 때 그 대책이라든지
향후 그러면 인력 수급을 놓고 있을 때 당사자들이 예. 대학생들이 그런 것을 거부하거나 당사자 거부했을 때 그럼 정책을 못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길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뭔 말이 전도된 얘기인 것이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정부입니다. 뭐 특히 윤석열 정부가 2,000명이라는 건 느닷없는 숫자,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비상사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은 이 윤석열 정부인데 이 정부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겠습니까? 추진력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죠. 학생이나 전공의들은 사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반대하면은 전공이 안 할 수 있죠. 사퇴한 것이죠. 사표 내고 학생들 휴학할 수 있죠. 안 돌아온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학생들이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고 예. 이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악화되는 상황, 그렇죠. 올해는 더 심각한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지만 이건 현실이고요. 또 아까 뭐 미래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플랜 B를 가동을 해서 지금 교육부와 특히 보건복지부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문제는 의료계가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협의할 수 있는 이 틀이 너무 좁아져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또 그거는 그대로 하더라도 지금 특히 교육부 중심으로 아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갖춰야 될지 아니면 정말 교육할 수 없다든지 뭔가 이게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저는 조금 문제가 있고 예. 무능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보면 뭐 저는 이제 의료계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논리적으로만 보면 한두 달 안에 잘 대화가 돼서 2026학년도부터 장기적으로 의대를 이렇게 뽑아갑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돌아올 것이고 좀 아까 우려했지만 어쨌든 7,500명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나마 이렇게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문제가 가장 적은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되면 어쨌든 또 의대 입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도 더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0명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학생들도 또 전혀 학교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점점 문제는 커지니까 논리적으로만 보면 어쨌든 몇 달 안에 합의를 해서 좀 어려워도 7,500명부터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저는 일단 합의를 통해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점진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큰 효과를 내는 정책을 가지고 와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면 그만큼의 부작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번 정책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너무나 과감한 정책을 급격하게 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력 정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점진적인 조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장기적으로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의대에서도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 현장에서도 좀 변화에 대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책의 출발이었으면 저 논리가 맞는데요. 네. 이미 정책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예.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 뭔가 분산시켜서 우리가 실타래에 엉켜 있을 경우는 그걸 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처럼 과거를 자꾸 돌아가서 정책 문제 있었다. 물론 인정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정 교수님 말씀은 뭐 정부 입장보다는 학생들은 전공의들은 돌아오는 게 맞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결국은 관건은 전공이나 학생이 쥐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돌아올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드냐 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3월까지 정한다고 그래도 이 학생들이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전공의들은 이미 사퇴했습니다. 병원 안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학생들이라도 돌아와서 올해 졸업생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논의의 핵심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미 2,000명에서 1,500명 이제 뽑아놨습니다. 이제 2026학년도를 몇 명을 뽑느냐? 기존에는 3,000명씩 뽑았는데 현재 정부가 이미 발표해놓고 사실상 확정된 인원에 의하면 5,000명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의료계에서는 아예 한 명도 뽑지 말자는 의견부터
기존대로 3,000명만 뽑자는 의견부터 좀 줄여서 뽑자는 의견부터 여러 의견이 있어요. 우선 두 분은 어느 정도 뽑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많이 뽑혔다고 해서 한 명도 뽑지 않으면 또 그 세대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의대 가고 싶은 학생 어떡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3 이제 되는 학생들. 네, 저는 지금 정원인 3,000명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3,000명에 맞는 교육 여건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000명에 대한 입시를 준비하면서 장기적으로 변화를 꾀하는 방식이 저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문제는 미래에 얼마만큼의 의사의 공급과 그다음에 의료에 있어서의 수요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 예측보다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사회가 과연 이 의료 수요를 감당해낼 재원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 세대의 관점에서 의사는 얼마만큼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으면 저는 이게 전체 인구 집단에서의 관점과 그 세대에서의 관점과 미래 세대에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추계라는 것들은 다분히 현재 중심적으로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랜 기간 여유를 가지면서 그리고 미래 세대와 재원의 충당 구조를 고려하면서 변화를 해보자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 말씀을 미래 세대까지를 내다보고 재원까지 고려하면 많이 늘리면 안 된다는 결론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능 칠 때만 해도 수능을 70만 명이 쳤습니다. 근데 올해는 수능을 50만 명 정도 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25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분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분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2,000명의 증원이라고 하는 게 세대별로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올해 의대 입시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의대의 경쟁률은 매우 높아졌지만 카이스트나 아니면 지방의 과학기술원 같은 것들은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결국 증원을 하면 그만큼의 인재가 이공계에서 의료계로 유출된다라는 것이 자연 실험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에 대한 교정 없이 계속해서 교정을 이런 정원 확대를 이어나간다라면 유출만 더 심해질 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약하면 정지영 교수님은 내년도는 3,000명 뽑는 정도로 하고 장기적으로도 늘리지 않는 쪽이 옳다 그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수요의 증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는 방식이 의대 증원이나 의사 숫자를 늘리는 방식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토론하고요. 백 교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내년도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하시고. 동의를 하고요. 또 꼭 늘려야 되느냐 하면 꼭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는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과학적으로 추계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당장 제 생각으로는 올해는 그대로 3,058명 뽑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도 그대로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지금까지 7,500명 말씀하신 이 예. 7,500명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육이 되지 않는 부분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늘린다는 거는 뭐 물리적으로 분명히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 뽑는다 그러면 그 학년이 한 학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7,500명도 인정하고 또 26학년도에는 3,058명이라는 정원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어서 그때에 합의를 해야만 학생이 하여튼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자, 봅니다. 또 두 분의 또 입장부터 내년도는 어떻게 예.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예. 일단 뭐 증원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또 의대에 속한 분께서 해주셔서 반갑고요. 제가 뭐 2011년도에 그때 추계를 했을 때도 한 600명 증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제가 추계를 그 계량경제 모델을 짜서 했었고, 그러고 그 발표를 해서 이제 사회보장 학회지에 실려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걸 잠깐만 그럼 이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3,058명 늘리기 전에 그 인원대로 공급이 간다면 이런 상태로 가는 거고요. 올해 한 것처럼 거기에 6년 후부터 1,500명이 증원된 인원으로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요 단계고요. 원래대로 2,000명 뽑기라고 처음에 한 대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2,000명 증원하는 네, 증원이 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장 이 작업의 핵심은 이 공급은 거의 숫자 증원대로 가게 돼 있는데, 이제 수요에 대한 추계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생경하게 놔둔 그 수요라 그러면은 메뉴에 있는 2선이거든요. 이거보다 약간 높은데 원래는. 근데 이제 한의사가
일반 의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놔두면 지금대로 그대로 간다고 해도 1,500명을 간다고 해도 한 3,040명 정도나 돼야 수급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2만 명 정도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숫자를 물어보셨으니까 예. 지금 1,500명을 늘려놓은 지금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추계에 따르면 한 1,000명 증원된 4,000명 정도로 계속 뽑다가 향후 한 6년 후부터 증가된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시점부터 여러 가지 수급의 관계를 조절해서 미세 조정해 나가면은 아마 한 20년 정도 안에 그 수급의 균형을 맞을 수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이미 2000년대 초에 이미 한 3,400명을 줄여놓은 상태로 지금 20년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미 그 줄여놓은 상태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족한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미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잠깐만 한 것이 저도 필요합니다. 발언 하나. 그래서 네. 그것을 완화해서 얘기할 때도 한 1,000명 정도의 증원은 계속 가야만 한다. 자, 이렇게 토론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하고 우리 이주열 교수님 네. 기본 입장까지 듣고요. 어쨌든 정영선 교수님은 요약하면 앞으로 한 6년 정도는 1,000명 증원된 4,000명 정도를 뽑는 예. 것이 좋겠다. 예. 자, 이주열 교수님 입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이제 지역 의료 부분을 많이 바라봤기 때문에 3,000 인원 정원을 한 300에서 500 정도를 정원했으면 하는 게 제가 가졌던 대략적인 그 바람이었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아니었지만, 예. 근데 사실은 2,000명을 정원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현재에서 300에서 500 정도의 정원은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거는 교육 여건상도 세계 교육평가원에서도 10% 정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는 부분, 과거에 또 줄였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지역 의료가 사실 굉장히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300에서 500 정도는 지속적으로 정원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도 네. 한 300에서 500명 늘어난 3,300에서 3,500 네. 이 정도가 적정할 것 같다. 네, 2,000명 늘리는 계획 그대로 가자는 의견은 지금은 없네요. 네. 자, 이제 반론해 보세요. 예. 일단 그 증언이라는 문제를 교수님 혼자의 모델을 가지고서 그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서 늘려야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도그마틱한 얘기죠. 결국은 지금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좀 필요한 부분을 늘려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제일 모자란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늘린다면은 공공의료 부분, 특히 우리 군대의 의료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법안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국군 의무사관학교라든지 또는 일본의 모델을 해갖고 자치의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 의료로 한다든지 해서 의무기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학비라든지 생활비까지 줘가면서 의사를 키워서 군대의 의학 병원뿐만 아니라 군대의 의학 또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없거든요. 당연히 군의관이 되는 사람들은 다 의과대학 나오고 군대에 의무로 가기 때문에 이게 군대 의료가 완전히 지금 붕괴 상태라기보다 신뢰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늘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명 늘리는 상황들에서 공공의료 쪽으로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설득력도 있다고 보지만 늘리는 것 자체를 뭐 몇천 명 단위로 해갖고서 그것을 먼저 전제해 갖고서 늘리는 것은 그건 논리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럼 조금 보충을 이제 하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한 20년 논의의 과정에서 같은 논의가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청량이냐 배분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지역별 그렇죠. 배분, 분야별 배분, 아까 말한 군 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온 것처럼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어느 쪽에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가 없어요. 사실 각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선택은 자유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그 유동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사회가 의사들의 인력을 지역별로 분야별로 배분을 해서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정말 최소한의 뽑아서 이렇게 하면 되나? 그건 위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여유는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여유는커녕 한 20년 동안 줄여와가지고 이 상태가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옴싹달싹 못하고 어느 쪽에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나 그리고 우리가 의과학 쪽에 좀 인원이 가려고 그래도 아니면 필수의료 쪽에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인데도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의대 증원 정책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증원이든 감원이든 열어놓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증원이란 방향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정영선 교수님과 비슷한 연구를 1년 전에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인 연구자들마다 각자 자기 마음속에 그리는 곡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는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영선 교수님의 곡선에서 나오는 수요와 제 연구에서 나오는 수요를 미래에는 어떠한 재원으로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문제와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도 이제는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적자 폭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2055년이 되면 국민건강보험료가 15%에 도달해야지만 수지를 맞출 수 있다라는 연구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거든요. 고갈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35%입니다. 그럼 2055년이 되면 그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절반의 임금을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인데 그 곡선에서 나오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수요에 따라간다는 접근도 있지만 수요를 매우 줄여서 그 수요를 줄인 만큼의 공급을 맞추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 수요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죠? 이제 오늘 발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보다도 더 큰 것들은 중증의료 그리고 생애 말기의 의료비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여기서 나오게 되면 존엄한 죽음 그다음에 생애 말기에 있어서의 의료비용 급증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의료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죠. 지금 이제 의료비 말씀하시니까 예. 제 주전공이 의료비고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추계 작업이나 이런 걸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대로 이제 의사 수가 많이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뭐 그 논리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최하위인데 우리나라 의료비가 지금 그 중간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임상의사 1인당 가져가는 의료비 자체가 좀 높아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단가는 올라가고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비는 그래도 중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의사 수에 대한 그런 얘기에서 갑자기 의료비 얘기로 가게 되면 그것은 어떤 것이 뒤에 깔려 있냐면 지금 의사 1인당 가져가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의사 수가 그대로 늘어간다라고 하는 전제인데요. 우리가 의료제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그런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의사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서 가다 보면은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그 의사들의 어떤 그 단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거든요. 그건 내려가겠죠. 그거는 이제 조절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의료 공급이 풍부해지는 만큼 전체 의료비는 어느 정도는 올라가나 그 개개인들의 그 의사들의 단가들은 좀 내려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개개 의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의료 서비스 때문에 노동력을 투하해야만 일정한 수입이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양자가 조절되는 그런 상태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극단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대 증원이라는 것도 극단으로 올리자는 게 아니에요. OECD 평균 수준에 가장 낮으니까 인구 10만 명당 의대생이 OECD 평균이 13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의사 제하면 6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극단으로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1,000명, 2,000명 올려봤자 6명에서 7명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극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워낙 현장의 의사들이 이거를 극단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 문제가 좀 더 크게 나타난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쪽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뭐 미래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인력에 대한 Y 값으로 봤을 때 이 Y 값을 산출하는 다른 변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미래의 발전상이 달라지고 특히 앞으로 이제 AI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의료 기술들 의료 기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제 오히려 의정 갈등이 되면서 모든 논의조차도 스탑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의정 갈등은 또 의정 갈등으로 하되 연구자들은 연구자들이 또 고민을 해야죠. 하고 그런 부분이 온 스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무의미한 시간이 다 못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는 이 부분은 빨리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로 또 의사협회 회장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나 또 의대 학생들 회에서의 어떤 일치된 2026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한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전혀 없고요.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앞으로도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기존의 3,000명까지 동의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도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료계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건 사실 허상에 불과합니다. 저는 의료계가 최소한 6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젊은 세대와 자리 잡은 세대가 있고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집단과 필수 의료에서 완전히 거리가 먼데 종사하는 집단, 중간에 종사하는 집단, 이렇게 전 최소한 6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집단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 의료계 안에서의 통일된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취합을 해주는 것은 정부의 몫인 거죠. 네. 그런데 아무튼 뭐 2,000명 증원을 없었던 일로 해서 3,058명을 뽑는 것까지만 동의한다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봐도 그렇죠. 되나요? 이제 그 그렇지 말씀이- 않습니다. 지금 우선 제가 한 가지 네,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항상 OECD의 의사 수 네. 이것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사 수가 적다고 해서 우리 의료 시스템들이 안 돌아가는 거 있었습니까? 또 의사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지금 거의 낙수 효과 말씀하시는데요. 필수 의료라든지 뭐 의과학을 한다든지 뭐 저는 미생물을 했기 때문에 기초의학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데 기초의학의 선생님들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부 임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수 효과라는 건 그거 완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정부에서 이 추계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추계위원회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예. 이것도 아마 힘들 만한 부분들이 지금 의료계, 특히 의사협회에서는 이 참여를 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병원 의료계에서의 어떤 합의점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입장을 둘을 나눠보게 되면은 의사협회하고 병원협회하고 보면은 병원협회 입장에서 보면 뭐 수천 명 늘려도 얼마든지 싼 인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늘리려고 할 것이고 의사협회는 개원이 중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의사가 많아지면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당 둘만 봐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이라는 건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이고요. 이 추계위원회에서 만든 어떤 안을 과연 의료계에서 이것을 승인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정치적인 합의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부분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어떤 안건을 내놓고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서의 그 뭐 시행 자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문제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예, 그 추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따라서 의료계가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완전히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아주 복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그래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그냥 기존의 3,058명을 2026학년도 뽑을게요. 그러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오죠? 안 뽑겠다 해야 돌아오나요? 앞으로가 더 문제겠죠. 올해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어떻게 계획을 짜갖고서 2026 말고 7, 그렇죠. 8, 9.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안 돌아올 거예요. 계속 안 늘리겠다는 약속이 나오면 돌아올 수 있겠다.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안 늘린다기보다 알겠습니다. 예, 과학적인 그러니까 추계가 가능해야 된다. 어차피 이제 우리 백 교수님께서 뭐 결정해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뭐 새로 의사협회장 되신 분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는 뭐 당사자들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아까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의료계 안에서도 다르다 예, 예. 이런 말씀도 하셨고 사실은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수년간 이게 논의가 돼 왔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의료계 내에 합의가 안 되니까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그 취합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의견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끌다가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과격한 숫자까지 정부가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 보고 조정하라 그러면서 정부에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부한 상태에서 있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수치가 당사자가 돌아올 거냐 안 돌아올 거냐, 전공의가 이탈하는 돌아올 거냐 안 돌아올 거냐의 해결 여부가 내년도 증원을 가지고 결정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거군요. 그럼요. 이 부분은 의대 증원 자체도 지금 당장의 의료 현장에 대한 그 대책이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고 그것이 의료 수고 추계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든 어쨌든 절차를 마련해서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온다고 얘기하면 그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최대한 정부로서는 그런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추계를 해나가고 하는 작업을 하고 그러나 에도 불구하고 예. 일정은 돌아가기 때문에 한 2달 안에
2026년도 정원을 정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디폴트로 정책은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바꾸려는 노력은 정부에서 지금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대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 부분들은 이전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작년 2월 6일 발표 이전에도 안을 내라고 했을 때 내지 않아서 결국 2,000명이 됐든 1,500명으로 갔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결국은 상대가 아무런 대답을 안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은 의료계 내 합의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디폴트로 가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2,000명이 더 가격한 안이었다고 다들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는 안으로 아까 나온 여러 개 안들 중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그 구조는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냥 2,000명은 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2,000명 증원된 5,000명 뽑겠다라고 가면 또 틀림없이 안 돌아올 것이고 네. 의료계 내에서의 혼란은 훨씬 더 가중될 것이고 예. 근데 어려운 상황이 정책 담당자 어느 누구도 정책 변경을 위한 그 힘이 없고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서로 인지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나서서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아예 의대 정원은 몇 명으로 할 건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자. 이런 입법이 추진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을 만들면 위원회를 도대체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거기서 어떻게 합의를 만들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예.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을 낸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하면은 해당 직렬 의사면 의사, 간호사면 간호사, 치과 의사 부분에 50%의 구성원의 50% 인력을 배분해주겠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각 연구 단체라든지 이게 추천을 받아서 50%를 구성하고 그래서 100%를 만들어서 어쨌든 수급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이죠. 예. 다만 지금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일단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2,000명 자체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하는 거는 체계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어쨌든 그래서 체계적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투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투쟁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일단 들어와서 논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럼요. 입장입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추계위원회 자체는 제가 2011년도에 그 당시에 발표했을 때도 추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추계위원회라는 것은 미래 추계가 그 어찌 보면은 장기적인 추계를 위한 위원회입니다. 미래 추계 작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하루 이틀 쑥쑥 바뀌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취합해서 협상을 하는 정도의 그런 조정은 할지 몰라도 미래 추계가 갑자기 추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한두 달 내에 나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해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과반을 직역을 정해가지고 그 당사자인 직역이 과반이 수급 작업에 참석해서 정원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건 적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수급의 전문가들은 직역의 전문가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수급 추계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그렇죠. 예, 경제학적인 그런 여러 추계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뭐 모든 분야별로 그 당사자들이 더군다나 대상이 돼서 이렇게 첨예하게 의대 정원을 자기의 일과 희소 가치의 문제로 다루는 그 대상자들이 추계 작업에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계 작업의 그런 논의 자체가 국회에서 하는 것도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나가 있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계위원회라는 것은 당장 26년에 그걸 정하는 것을 새로 법을 만들어 추계위원회 만들고 이거는 일정상은 더 불가능한 얘기예요. 거기에 모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모순을 말씀드리자면요. 이거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될 만한 나라가 일본의 추계위원회에 있습니다. 전문가가 훨씬 더 많아요. 안 하자는 얘기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하면요. 전문가가 많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군대랑 비교할 수도 있어요. 군대의 어떤 병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갖고서 거기서 여러 가지 파토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런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경실련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전혀 다른 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계위원회에 50%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마 이 추계위원회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것을 과연 이렇게 법적으로 해야 될 만한 문제냐. 예. 지금까지 이렇게 법안으로 해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법안을 내서 뭐 특히 법안을 낸 사람들 그
그 면면을 봐도 좀 한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이 부분에서도 과연 국회 안에서 합의가 과연 될 것인지, 이 합의가 된 다음에도 이 축에 아는 대로 돌아가 갖고 이게 또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아직은 결정돼 있는 것이 없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입법- 아직도 입법 예. 뭐 지금 낸 상태인 것에 물론입니다. 불구하고 예. 추계위원회라는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뭐 강선 의원 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내년에 감원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나오는 건 맞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유인책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국회 토의라는 것은 거의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하하. 의미가 없다는 건 동일하네요. 아니 정부 차원에서 무슨 위원회를 하자고 하는 것도 의료계 참여가 안 돼서 힘들고, 국회 차원에서 입법 논의하는 것도 별로 현실적 가능성이 없고, 그럼 도대체 어디에 기대해야 아니 됩니까? 백순영 교수님이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니까 또 아니, 다른 물론, 분 들어가야죠. 예, 얘기를.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정부안은 저는 사실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하. 왜냐하면 그러니까 과반의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이 아닐 거거든요. 하지만 정부 측은 같은 의견일 겁니다. 그래서 과반의 의견에서 일부 의견을 모으면 과반이 넘게 되니까, 근데 그거는 참 이제 정부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반대로 이제 저는 이제 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문가 위주의 정책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근데 미래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근데 이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지만 잘 이해할 수 있는 집단들이 집단적인 지성의 힘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예, 제안을 예, 하자면, 말씀하세요. 이거 이미 나왔던 아닙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회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좋은 논문에 내고 그것들을 다 합쳐서 컨센서스로 해서 결정을 하자. 굉장히 합리적인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겠죠. 특히 소비자 단체들이라든지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안 중에서 제일 합리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뭐죠? 그 서울대 비대위원회에서 낸 안은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합해서 함으로 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근거 있고 합리적인 논문을 내므로 해서 그 논문 여러 가지를 합쳐서 우리나라에 추계를 해보자 하는 안이거든요. 그럼 이게 추계위원회보다 훨씬 더 과학적일 수가 있죠. 추계위원회에서 아무리 의논을 해도 과학적인 안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이니까요. 정책 과정에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들, 안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마지막 정책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정책 결정 과정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중요하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거고요. 지금 이 인력 수계 추계위원회도 사실은 인력 수계 센터를 만들고요. 센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올리면은 그걸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바라보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추계위원회이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추계위원회가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부의 그냥 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건 정부를 구조라고. 너무 불신하는 우선 왜 그러냐면은 제일 네, 먼저 네. 위원장부터가 차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예, 위원장이고요. 50%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50%의 인원들이 결정을 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50%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뭐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로 갈, 특히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제가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예. 추가 드려야 되겠네요. 이 정말 정책 결정의 과정, 우리가 이제 우리 이주열 교수님이 사실은 대부분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정책 결정을 하는 담당자들이 하는 거죠. 의견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그 의사결정을 대상자인 의사들의 경우만큼은 의사들이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전체 흐름이에요. 어느 직역이 그 대상자 학부생을 모집하는 그 인원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을 정부 정책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 1년 내내 전 국민이 소란스러운 경우가 있나? 이것은 당사자들인 의사분들은 본인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의료 기술의 전문가죠. 정책은 정책하면 물론 의사들의 의료 기술도 알고 하는 정재훈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 어떤 의료 기술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정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정책 예, 결정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료를 제일 많이 아니까라는 것은 그것은 의료 기술의 전문가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국민들한테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특정 직역의 인원수를 그 직역들이 결정해야 하느냐, 정책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이냐, 사실은 지난 오랫동안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온 배경은 또 사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의료계가 조금 더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섭니다. 제가 보기엔. 나서지 않으면 더 최악으로 가거든요. 근데 5천 명씩 뽑는단 말이죠. 좀 나서게 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에. 저는 일단 그 논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 사이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참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부의 정책 발표가 처음부터 워낙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협상을 주장하면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의협이든 아니면 전공이든 그 어떠한 그 상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장이 선명하고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나서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발언을 한 번 더 하지 않을 수 없는 예. 게 그거는 저희가 직관으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제 문제에 있는 거예요. 의사협회 직선제를 뽑히다 보니까 다수인 천다 전공의들이나 이런 다수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전체 의료계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나라에서 전공의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고 야당 대표를 만나서 얘기하고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의사협회장 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물론 어느 정도 하는 건 좋지만 예. 그런 어떤 부분의 그 의견이 전체를 끌고 가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권위 있는 조직이 돼야 될 의사협회가 그런 어떤 한쪽의 의견에 몰려서 어떤 의견도 얘기할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약간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그 2천 명이라는 것을 제안한 정부의 책임으로부터 아니, 그러니까 시작한 것이죠. 그 만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적인 상황인 그러니까 거기 이제 때문에 제가 그 2천 명이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상당히 정부로서도 의견을 얘기하기 어렵고 또 의료계 안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하는 분들도 그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예.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답하네요. 의료계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지만 당장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에게 워낙 파격적인 안을 냈으니 정부가 우선 그 파격적인 안부터 더 파격적으로 바꿔라 이런 요구인데 지금 정부는 주체가 없어서 파격적인 결정을 하고 싶어도 지금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 부분이 전 너무 안타까운 게 결국 정부가 손을 좀 내밀어 줘야 되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요. 이제 대화의 장을 만들고 과거의 그 과격한 정책 결정 같은 것들에 대한 사과 내지는 아니면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지만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더 진행이 어렵다고 봐야겠죠. 오늘 이거 말고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잠깐 짧게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잠깐 살펴보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의정 갈등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4년 12월 7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1,27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2월 10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 모집 결과 지원자는 314명, 지원율은 8.7%에 그쳐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기사가 이어졌는데요. 10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난 영향이라고 기사들은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의정 갈등 연관어를 살펴보면 전공의, 정시, 정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필수 의료과의 전공의 지원율은 더 저조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에 따르면 188명을 모집한 산부인과에 1명이 지원했고 심장혈관 흉부외과에는 65명 모집에 2명이 지원했는데요. 진료나 수술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4,600명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정시 모집 지원자 수 역시 6년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선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이라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여야 모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대 정원 등을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자는 취지는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정 갈등의 감성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중립감성어 줄어들다와 논의하다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감액 통과된 가운데
의료개혁 예산이 9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 진료 과목 전공의에게 수련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공의 육성을 통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의정 갈등 해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해 정치권과 의료계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도로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는 의대 정원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한 의료 정상화 공개 토론회는 정부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의정 갈등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자, 이게 또 하나 논의해야 할 것이 이게 뭐 의대 정원하고 바로 연결되는 주제는 전혀 아닙니다만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면서 어찌 보면 의정 갈등의 또 하나의 어떤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인다. 또 실손보험에서도 본인 부담률을 대폭 높여보겠다. 결국 이거는 이제 정부의 입장은 뭐 여러 가지 의료 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좀 줄여본다는 것인데 의료계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당장 수입이 줄을 것이고 이건 의료 선택권의 문제다라고 해서 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예, 뭐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정책 토론회가 있었고 뭐 한 5시간 정도 논의가 됐는데요. 워낙 많은 내용이 있어서 정말 간략히 요약하면 비급여 관련해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남용에 있는 문제 중에 뭐 일부는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대신 본인 부담을 한 90% 내지 95%를 부담하는 비급여를 낼 때보다는 싸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혜택을 주면서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관리 급여라는 것을 내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정책이 있었고 실손보험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손보험이 그동안에 가입돼 있다라는 그걸 가지고 본인 부담을 무력화시키는 보험금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어느 정도 그 가격을 의식하고 할 수 있도록 하되 물론 경증 질환 중심으로 그것을 넣고 중증 질환의 경우는 뭐 계속 보장성을 건강보험뿐만이 아니라 실손보험에서 하게 하는 것을 유지해야 돼 그렇게 하는 식으로 지금 정책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성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는 거죠.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사실 별개의 문제였는데 이게 지금 연동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리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비급여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 쪽에서도 그러고 지금 보건당국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 64.9%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OECD 평균 한 8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률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비급여를 급여로 끌어당겨야 되니까 이거는 모든 정권이 해오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실손보험과 지금 맞물려 있는데요. 실손보험 특히 금융위원회라든지 보험계에서는 이 실손보험 손실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매년 한 2조 원 정도의 손실률을 발생하니까 결국은 이게 비급여분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고 비급여를 조정함으로써 보험계의 손실률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게 금융위 이 보험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같이 연동하면서 의료계 입장에서는 진료권 위축, 아까 병행 진료라든지 그런 못하게 하니까, 그다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잘 보험부터 실손보험 적용을 받았는데 이제 자기 본인 부담률을 올려라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도 불만스럽고 결국은 보험사만 배불려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일반적인 평가고요. 이 논의를 했던 것 자체가 대통령 그 직속 산하의 의계특위에서 했던 것인데 여기에 의료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정 교수님은 의료계는 뭐 전문가 기술자 집단이기 때문에 정책에서는 뭐 참여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입장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분들이 결국은 승인을 해야만 이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문제인데 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사의 손실은 줄여주는 반면에 환자나 수혜자인 환자나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찬성할 만한 입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든 이 협의는 큰 의미가 없고 또 앞으로 이 정권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무의미한 뭐 결국 저 오늘 하루 종일 무의미하다는 얘기밖에 안 하게 되는데 이 의논 자체도 이것은 결국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결국은 풍전등화 같은 개혁 방안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정책 연구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책 연구자로서 신에게 한 가지 소원만 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실손보험을 도입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을 겁니다.
근데 실손보험이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도입되고 이제 시행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그동안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는 설계부터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급자든 소비자든 정부 입장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공급자에게서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에게서도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정책 시행 즉시 잘못된 정책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한 번도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죠. 세대를 바꾸고 뭐 갱신을 하게 하고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더 과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예전부터 더 많은 조정이 있었고 정책에 대한 실패에 대한 인정과 보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지금 정도로 강력한 반발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기사 댓글은 잘 안 보는데 하나 댓글이 가장 안타까웠던 게 1세대 실손을 보유하고 있었던 분인데 난 이때까지 아플 거라고 생각해서 이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해 왔고 실제 병원을 가본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선 혜택이 축소된다라고 보는 건 이분은 도덕 자기가 없었던 선의의 피해자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책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도 더 빨리 점진적으로 해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보건복지부가 좀 간과한 게 뭐냐면은 현재 실손보험 전 국민의 78%가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과거에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이 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시절에는 내가 실손보험을 통해서 본인 부담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1세대, 2세대 보험 상품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절에 이제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와서 이제 바꾸겠다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에서는 곤란한 건데요.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부분을 그냥 습득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 그리고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정책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오늘 사실은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좀 굉장히 보건행정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과연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실손보험이 기여한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고 왜 국민들이 여기 가입한 것도 인정을 하는 부분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약간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의료 기술자들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한 적이 없고요. 추계 작업에 대한 얘기가 일부 아니 참여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술자라고 말한 거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실손보험은 오히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방향이라면 오히려 실손보험에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아닌데 이번에 발표한 안은 그거보다는 앞으로 5세대 상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 부담을 높이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존의 거에 대해서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본인 부담을 의식하고 선택성이 큰 거에 대해서 경증 질환이나 그런 거에서 그렇게 하는 정책을 내세웠는데 오히려 과감하게 아까 우리 정재영 교수님 말씀대로 워낙 오래된 실손보험에 근본적인 원래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차원의 향후에 만들어지는 상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여러 가지 본인 부담률을 높인다 이런 대응책 발표와 함께 동시에 병원에서 환자에게 실손보험 들으셨어요? 라고 묻는 거 못하게 그거였어요. 우선 그거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두 보험을 다 사용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보장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일본의 그 실손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오해해서 꼭 딴소리를 하시는데 의료기술자가 돼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어요. 의료기술자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일본에서의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은 그 기술자들이 질병을 제일 잘 알거든요.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 기술자지 정 교수님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공급자가 참여하지 않은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저는 실손보험 돌아가서요. 실손보험에서 이번에 경증 질환에 대해서
본인 자가 부담률 높였으면은 네. 반대로 중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지급하는 안도 같이 갔어야 되거든요. 그게 환자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지. 지금 줄여주는 거 본인 부담률 높이는 정책만 나오고 아까 그러면 보험사 결국 보험사 배불리라는 이야기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복지부가 좀 더 강하게 금융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암이 있을 때 신약이 개발되고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었을 때 그것들을 빨리 승인해주고 보장률을 높이는, 특히 중증일수록 빨리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논의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늦습니다. 예. 치매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일단 코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 보험뿐만 아니라 실손 보험까지 다 합쳐서 그 혜택 받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 즉 중증일 때의 보장성, 뭐 감기나 걸리는 경증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의료 실손 보험을 받든 뭐 건강보험을 하든 전혀 문제가 없지만 중증일 경우에 내 재정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면은 가난한 사람은 죽고 부자는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안에 구성원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의료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위원장을 뽑을 때부터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맞습니다. 뭐 전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위원들을 오죽하겠습니까? 구성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구성에서 만들어진 회의 결과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칫 지금 의대 정원 문제로 이미 심각해져 있는 의정 갈등이 바로 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때문에 더 커지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도 영향을 미치죠? 예, 지금 말씀 관련해 가지고 물론 당연히 이제 지금 현 정부가 그 조만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 근데 의료개혁 특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의료개혁 특위가 현 정부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 같으면 금융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 사이의 조율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일단 그것이 기본적인 안이 조율이 돼서 아젠다로 이제 논의가 되고 안이 올라와 있고 하면은 정부가 바뀌고 특위가 뭐 발표된 것이 뭐 수용이 되냐 마냐 하더라도 일단 행정 정책 아젠다로는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 논의가 중요하고 오늘의 발표도 굉장히 모두들 알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무슨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자꾸 원래 의료개혁이 중장기적인 거고. 네, 그러니까 논의의 의제를 올렸다는 면에서 그렇죠.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러나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어디서도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못한 상황. 오늘 토론의 어떤 결론이 상당히 좀 더 암담한 그런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미는 아까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좀 그러게 네, 말이죠. 굉장히 답답하죠. 네. 어디서 그래도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마지막 말씀 뭐 한 30초씩 짧게 우리 정지현 교수님부터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재 세대의 의료 공급과 수요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일 뿐이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를 부양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냐가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 증원 문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실손보험 문제도 결국 본질은 부양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저성장,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서 미래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소모적인 정치적인 논쟁보다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아이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잘 살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열 교수님. 저는 좀 현실적으로 양측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 신임 회장님을 뽑으셨으니까 우리가 전쟁 중에도 특사를 파견해서 서로 간에 의견 교류를 하는데요. 그럼요. 조금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어떤 절차와 타협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계획특위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계획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아니고 실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만들어야 되고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 당사자가 되는 의료계와 함께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보건복지부에서도 아까 뭐 특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비하인드 쪽 뒤쪽으로 뭔가 물밑 작업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백순영 교수님.
우리가 어느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는 지역 의료, 필수 의료가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의사 수를 수만 명으로 늘려도 지역 의료, 필수 의료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의 해결 방법은 국군 의무사관학교나 혹은 뭐 자치 아까 의대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의료, 왜 그러냐면 군대 병원도 지역 의료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필수 의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기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정부들은 투자는 하지 않고 열매만 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방향은 증원을 하더라도 공공의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또 특히 이 목적인 것이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장현성 교수님. 예, 뭐 의대 증원이나 의사의 증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미 다 얘기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낙관적인 것은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어려운 정책이 나름 성공적으로 2025년도에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갖춰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비급여 제도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충분 조건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고 그것은 뭐 정부를 넘어서는 문제고 그런 점에서 지금 아까 그 정부 보고 손을 내밀라고 했는데 뭐 정부가 손을 내밀어도 또 동시에 또 의료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동시에 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의사협회장 되신 분이 과격하다고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받은 이미지로는 굉장히 좀 과격하지 않을 분이라는 이런 생각을 좀 받았어요. 여러분 뭐 말투나 여러 가지 반에서. 그러나 분위기가 워낙 과격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정부가 손을 내밀든 지금 새로운 신임 집행부가 하든 빨리 이 논의를 어떻게 하든 시작을 해서 예.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안도 합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오늘 토론 그 전반부에 뭐 제가 가정법을 동원해서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문제는 점점 커진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서야 되고요. 의료계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서야 됩니다. 여야 정당도 어렵지만 나서야 됩니다. 안 나서면 문제는 더 커진다. 그럼 뭐라도 하자. 이런 입장에서 좀 조금만 논의의 출발이라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